안녕하세요. 한참을 우울의 문턱에 서 있다가 지금은 생각을 고쳐먹고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30대 중반 여성이에요. 넉넉하지 않는 집에 장녀로 태어났다는 것이 늘 저를 괴롭혔어요. 머리로는 내가 이 집을 꼭 일으켜 세우리라 라는 생각과 마음으로는 나도 남들처럼 그냥 부모님께서 다 지원해 주시고 공부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늘 충돌하며 힘든 나날을 보냈어요. 불행이 계속 겹쳐온다는 말이 증명하듯 저희 부모님은 어렸을 적 일찍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쯤이 제가 중학교 때일 거예요. 그때도 그놈의 책임감이 뭔지 하나뿐인 동생에게 아낌없이 베풀어주고 싶었고 전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은행에 취직을 하였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동생의 뒷바라지를 시작했습니다. 저랑 나이 차이가 꽤 나는 동생이었기 때문에 동생은 제가 번 돈으로 학비 걱정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었어요. 전 대학은 가지 못했지만 동생만은 저와 같은 길을 걷지 않길 바랬거든요. 용돈이라든지 공부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언니한테 얘기해. 알겠지? 괜히 아르바이트 한다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래도 우리 집 형편에 어떻게 내가 마음 놓고 공부만 해. 언니 힘들게 하는 거 뻔히 아는데 용돈이라도 벌어 써야지. 언니가 준다니까. 남들 다 가는 대학 너도 가야지. 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 그래야 언니가 이렇게 너한테 투자하는 게 아깝지가 않지. 너만은 돈 걱정 안 해도 되니까 돈 필요하면 항상 연락하고 추가적으로 공부할 거 있으면 언제든 얘기해. 내가 언니 은혜를 어떻게 다 갚을 수 있을까? 정말 고마워, 언니. 언니도 힘들 텐데 나까지 보살펴 주느라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너무 미안하고 고마워. 무조건 잘 되도록 노력할 거야. 그래서 언니가 나한테 아낌없이 베푼 만큼 다 갚아줄게. 동생도 마음은 편치 않았던지 기꺼이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했지만 전 학창 시절에 동생이 공부만 하길 바랬어요. 이것저것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는 저로서는 딱히 그 경험이 저에게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동생을 설득시켜 공부를 하게 하고 전 제 할 일을 해 나갔습니다. 집에서는 동생을 뒷바라지하는 언니로, 밖에서는 열심히 돈을 버는 직장인으로서 말이죠. 제 나이 27 되던 해에 어느덧 동생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최고로 알아준다는 S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고 그 길로 한시름 덜었다 생각했어요. 동생의 입학 통지서를 보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지만 애써 당연한 결과라고 동생 앞에서 으름장 놓기도 하였죠. 그리고 전 그때쯤 사랑하는 남자를 만났고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어렵게 잘한 거 다 알아. 내가 이제 너 힘든 거 같이 덜어주고 함께 행복하게 살아보고 싶어. 나랑 결혼해 줄래? 동생 뒷바라지 해야 하고 내 동생 아직 졸업하려면 멀었어. 내가 동생 일할 수 있을 때까지 책임지기로 마음 먹었고. 그래도 괜찮겠어? 엄마 아빠 돌아가셨지만 예전에 사업하다 실패한 게 있으셔서 그 빚까지 갚아야 돼. 그럼에도 이런 나 괜찮아? 당연하지. 내가 네 형편 모르고 애초에 만났던 것도 아니고 같이 짊어질 생각 충분히 있으니까 결혼하자고 하는 거야. 오빠는 괜찮아도 오빠네 부모님은 괜찮지 않을 수도 있어. 나보다 훨씬 똑똑하고 좋은 대학도 나왔는데 고졸 출신 며느리 반가워하지 않을 것 같아. 벌써부터 넘어야 할 게 많은 결혼 같은 느낌인데도 다 감당하고 나랑 결혼할 수 있겠어? 우리 부모님 그렇게 속물 아니셔. 아마 내가 좋다고 하면 당장이라도 허락하실 거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오히려 힘들게 자랐다고 위로해 주실 분들이지. 너한테 대놓고 뭐라고 하실 분들 아니니까 지레 겁먹지 마. 내가 다 책임질게. 3년을 만나온 남친이 프로포즈를 할 때 참 설레기도 하면서 걱정이 제일 먼저 앞섰어요. 저보다 사회적 지위도 높고 대학도 나온 이 남자가 저랑 결혼을 하고 싶다는 말에 혹시라도 그 집 부모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실까 걱정부터 되는 건 사실이었거든요. 남친이 끈질기게 저를 설득하였고 본인은 뭐든지 다 감내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렇게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처음 시댁이 인사를 가던 날 의외로 시어머니는 저에게 사근사근 대해주시며 제가 걱정한 것보다 훨씬 더 저에게 잘해주시려고 노력하셨어요. 그동안 내가 무슨 생각을 한 거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처음 본 남친의 어머님은 저에게 아주 살갑게 웃어주시며 마음을 편하게 해 주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자 저조차도 무장해제된 채로 마음이 편했고 그런 모습을 본 남친도 흐뭇해했어요. 어서 와요. 내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그동안 연애할 때도 한 번을 소개도 안 시켜주고 아주 궁금했잖아. 아, 정말요? 저도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오빠가 누굴 닮아 미남인가 했더니 어머님을 쏙 빼닮았네요. 어머, 그래? 아가씨 말도 참 센스 있게 하네. 일단 차린 건 없지만 어서 먹어요. 우리 집은 늘 이렇게 먹거든. 입에 맞을지 몰라. 와, 진수성찬인데요.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편하게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편하게 대해주세요. 그럴까? 하긴 이제 뭐 자주 볼 사이인데 편하게 하면 좋지. 그럼 내가 말도 놓고 좀 편하게 대할게. 얼른 식기 전에 먹어. 거봐, 내가 뭘 했어? 우리 엄마가 잘해줄 거라고 했지? 괜히 겁먹어서는. 엄마, 고마워. 효선이한테 따뜻하게 대해줘서. 그럼 당연하지. 우리 아들이 좋다고 데리고 온 아가씨인데 엄마가 잘 대해줘야지. 아가씨 잔뜩 먹고 이것도 먹어봐요. 걱정했던 거와는 달리 너무 잘해주셔서 오히려 기분이 좋았어요. 내가 너무 드라마를 많이 봤나? 보통 이런 경우라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못마땅해 해야 할 텐데 지극정성으로 웃어주고 잘해주시는 모습을 보니 한시름 놓았습니다. 그날 그렇게 웃으며 저녁 식사를 마쳤고 남친은 제가 너무 걱정했던 거라며 이제 우리 앞길은 탄탄대로라고 저를 안심시켜 주었어요. 저 역시도 그런 줄 알았고 산 넘어 산이라고 생각한 결혼 준비가 생각보다 쉽게 고비를 넘긴 것 같아 마음적으로 한시름 놓은 건 사실이었어요. 부모도 없는 데다 딸린 동생에 대학교 문턱도 밟아보지 못한 며느리를 누가 좋아할까 생각만 가득했지만 그건 다 생각뿐이었어요. 거봐, 내 말이 맞았지? 네가 너무 드라마를 많이 봤어. 어떤 시어머니들을 봤길래 그렇게 걱정을 한 거야? 우리 엄만 진짜 딱 사람만 놓고 보셔. 그동안 너 살아온 얘기, 그리고 네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말씀드리니까 오히려 안타까워 하시더라. 다행이다. 난 오빠네 집이 크게 사업도 하고 오빠도 아쉬울 거 없이 자랐으니까 혹시라도 나 같은 며느리 보고 싶어 하지 않을 줄 알았어. 그래도 오늘 어머님 뵙고 이렇게 얘기 나누니까 내가 너무 걱정만 한 것 같네. 이제 나도 한시름 놓은 것 같아. 힘든 세월 이제 다 지나가고 너 꽃길만 걸을 일 남았어. 저제도 내가 최대한 서포트 해줄 거니까 너무 그렇게 혼자 짊어지려고 하지 마. 이제 우린 가족이나 다름없는데 혼자 그렇게 짊어지는 것도
너무 힘들어 보여서 마음 아프거든. 진짜 복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오빠를 만난 게 내 복인가 봐. 어떻게 이런 좋은 남자가 내 옆에 있을 수 있지? 고마워. 남친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기분이 참 좋았지만 단 하루도 가지 못했어요. 다음날 일을 하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오더라고요. 전화를 받아보니 어제 저녁 저를 집으로 초대해 주신 시어머니였습니다. 어제와는 목소리가 완전 반대인 채로 점심시간에 잠깐 얼굴을 보자며 말씀을 하시더군요. 어제 너무 잘해주셨기 때문에 별일 있겠어 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나갔죠. 자리에 나가보니 시어머니와 함께 어제 못 본 시누이가 같이 나와 있었고 그 모습을 보는데 보자마자 긴장이 되었어요. 워낙 표정 자체가 안 좋다 보니 무슨 얘기를 할까 걱정부터 앞서더라고요. 하지만 티 내지 않고 밝은 모습으로 인사했습니다. 어머, 어머님, 제 번호 오빠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제가 진작 알려드렸어야 했는데.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얘긴 많이 들었고, 일단 앉아. 나보다 어리니까 말 편하게 해도 되겠지? 어차피 경준이가 내 동생이니까 말이야. 내가 어제 심장이 떨리고 아주 얼마나 참았는지. 아가씨, 그냥 대놓고 얘기할게. 우리 집에 시집 올 마음인 거야? 네? 아, 네. 오빠랑 결혼을 약속했고 어머님만 허락해 주신다면 전 결혼하고 싶어요. 그 말씀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눈치가 없는 건지? 설마 우리 집에서 아가씨 같은 사람 허락해 줄 거라고 생각한 건 아니지? 내가 어제 엄마한테 얘기 듣고 얼마나 놀랬는 줄 알아? 상고 출신의 은행원? 우리 집에 가당키나 하냐고. 뭐 일단은 경준이가 그렇게 좋다니까 엄마가 어쩔 수 없이 아가씨 초대까지 한 모양인데 그냥 우리 의사 정확히 전달하려고 나왔어. 이거 예단 목록이거든? 이거 못 해올 거라면 결혼 생각 마. 기울어도 한참 기운 것도 모자라서 딸린 동생 뒷바라지까지 해야 하고 염치도 없지. 아휴, 못 살아. 내가 우리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며느리 어쩌고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키운 줄 알아? 이 말 하려고 나온 거니까 그거 목록 보고 결정해서 알려줘. 이 말씀 하시려고 오신 거군요. 어제 저녁에 참 좋았는데 제가 괜한 걸 기대했나 봐요. 경준 씨 앞에서는 그렇게 잘해주시더니 없을 때 이렇게 상처 주시려고 절 부르신 거죠? 잘 알겠습니다. 하실 말씀 다 하셨으면 저 먼저 일어나 볼게요. 할 말 없으시죠? 배운 게 없으니 어른이 먼저 일어나기도 전에 먼저 일어나는 꼬락서니. 하여튼 말귀는 잘 알아먹는 것 같으니 두 번 다시 보는 일 없도록 하자고. 지가 우리 집에 가당키나 해? 송충이는 솔잎을 먹으며 살아야 하는 거야. 엄마, 이제 가자.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예단 목록을 보니 자그마치 2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냥 결혼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죠. 이런 시뮬레이션은 머릿속에서 하염없이 돌렸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괜찮다만 한 10번 외친 것 같아요. 그렇게 전 남친에게 이별을 통보했지만 남친은 역시나 절 놔주지 않았고 예단 목록을 보고 본인이 해주겠다며 저에게 이별의 이자도 꺼내지 말라 했어요. 엄마랑 누나한테 단단히 일러뒀어. 그러니까 헤어지자는 소리 하지 마. 나 장난으로 결혼하자고 한 거 아니고 그 예단 내가 해줄 테니까 넌 그냥 군말 없이 나랑 결혼하면 돼. 내 인생 내가 선택하는 거고 배우자 내가 고르는 거야. 그러니까 주눅들 필요 없어.
그래도 어떻게 그래? 두 분이 그렇게 반대하는데, 반대하는 결혼 할 자신 없어. 그리고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고, 나 때문에 동생까지 모렴치한 인간으로 만들고 싶지 않아. 어머님이 얼마나 내 동생 이해 못 하시겠어? 자신 없어. 정말 미안해. 내가 괜찮다니까? 그리고 처제 생각 당연히 했어. 엄마가 지금은 받아들이지 못하겠지만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여실 거야. 그렇게 모진 분 아니야. 엄마도 어렸을 때 어렵게 자라서 아마 시간이 지나면 너한테 더 공감하고 잘해주시려고 노력할 거야. 지레 겁먹는 저를 남친은 달래주었고, 결국 남친이 밀어붙인 결과 결혼을 진행할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못마땅한 얼굴이 가득이었지만 끝끝내 남친은 이길 수 없게 된 거죠. 그리고 상견례 날 제 동생에게 정말 무례하게 구는 시누이와 시어머니를 보니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저를 못마땅히 하는 건 괜찮았지만 동생한테까지 그럴 줄은 몰랐거든요. 일부러 이 결혼을 파토 내려고 하는 것이 눈에 환했고, 이래도 안 떨어져 나가? 라는 표정을 보는 것이 괴로웠어요. 그래도 이제 성인인데 좀 독립해야 하지 않아요? 언니가 무슨 돈 버는 기계도 아니고 결혼해서까지 이러면 곤란해. 그러게. 아무리 양심이 없어도 그렇지. 이 집은 무슨 딸 하나 앞세워서 팔자 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우, 진절머리나. 누나랑 엄마, 말 조심 좀. 아, 미안해, 처제. 기분 나빴지? 효선아, 신경 쓰지 마. 엄마랑 누나가 좀 말할 때 필터링이 없는 스타일이라서. 형님, 어머님, 말씀 좀 가려해 주세요. 아무리 탐탁치 않은 결혼이라고 하더라도 사람 간에 예의가 있죠. 그리고 제가 제 돈으로 동생 공부시키는 건데 왜 어머님이랑 형님이 관여하세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말 삼가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관여? 행여나 내 동생이 그 집 기중될까봐 그러지. 꼴에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말조심은 옳게나 해. 어디서 건방을 떨어? 저 때문에 언니가 이런 취급을 받을 필요는 없죠. 이제 졸업할 때도 되었고 언니한테 진 빚 다 갚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언니 그렇게 몰아붙이지 말아주세요. 저 그렇게 양심 없는 사람 아니고 언니한테 충분히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하니까요. 놀린 입이라고 말은 잘하네. 어쨌든 난 우리 경준이가 하도 졸라서 시키는 결혼이니까 뭐 나한테서 며느리 사랑 바라지도 마라. 이렇게 참고 결혼시키는 것도 엄청난 노력이니까 말이야. 그리고 본가는 안 돼. 이 집에 시집와서 3년은 우리 집안 가풍 익히고 그래야 되니까 지금 쓰던 경준이 방 쓰면서 사는 걸로 하지. 그게 싫다면 애초에 이 결혼 파투 내던지. 같이 사는 거랑 다 괜찮아요. 동생한테만 그렇게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저희 자매 특별한 자매이기도 하고 어머님이랑 형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권리 없으시잖아요. 일단 합가는 조건은 받아들이는 걸로 생각할 거니 그 부분은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상견례장에서 기분이 많이 상했지만 처음 이 모습을 본 동생이 더 걱정이 되었고 동생은 오히려 그런 저를 걱정해 줬어요. 아무래도 언니가 좋은 남자 만나 시집 가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시댁의 반대가 있을 줄은 몰랐던 것이었죠. 동생 보기도 부끄럽고 동생과 저 말고는 가족이 없는지라 어느 곳에 말할 곳도 없었어요. 그런 동생은 저에게 오히려 덤덤하게 위로가 되었고요. 언니, 그동안 이런 취급 당했었구나. 내가 진짜 성공해서
언니한테 절대 짐이 되지 않도록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아니야. 이런 꼴 보인 게 미안하지. 언닌 괜찮은데 너 혹시라도 마음 다쳤을까봐 그게 더 걱정이다. 언닌 신경 쓰지 마. 형부 진짜 좋은 사람인 거 아는데 시댁 어른들 보통이 아닌 것 같아. 언니 정말 괜찮겠어? 엄마 아빠라도 살아계셨다면 당장에 이 결혼 반대할 것 같은데. 난 언니가 훨씬 행복해졌으면 하는 바람이란 말이야. 그동안 그렇게 고생했는데. 물론 안 힘들 순 없겠지만 경준 씨가 옆에서 방패가 되어줄 거야. 네 형부 진짜 좋은 사람인 거 잘 알잖아. 걱정 붙들어 매. 오히려 제 걱정을 해주는 동생을 보면서 언제 이렇게 컸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왈칵 나왔어요. 동생은 결혼하는 것에 있어서 걱정을 많이 하였지만 그래도 남편을 만나 참 행복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결혼식을 강행했죠. 그래도 남에게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고 늘 피해를 끼치기보다는 도움을 줬다고 생각했던지라 결혼을 한다고 하니 주변에서 이것저것 선물도 많이 들어오게 되었고 은행에서도 많은 축하를 받게 되었어요. 제 인생에 이런 일이 있나 싶을 정도로 결혼 준비 기간 내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들은 자연스레 저희 시댁에 꾸린 신혼집으로 갖다 놓게 되었어요. 워낙 선물도 많이 받았던 터라 결혼하고 천천히 뜯어보아야겠다 생각을 하였죠. 그렇게 가지 않을 것 같던 시간이 가고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고 혼주석이 텅텅 빈 것이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돌아가신 엄마 아빠에게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어서 기분은 묘하게 좋았습니다. 언니, 신혼여행 잘 다녀오고 나 언니 신혼여행 다녀오고 나면 진짜 좋은 소식 있는데 그때 얘기해 줄게. 형부, 우리 언니 잘 부탁해요. 맛있는 거 잔뜩 먹고 사진도 많이 찍어 와야 해. 알겠지? 조심히 다녀와. 형부랑 싸우지 말고 실컷 놀다 와. 당연하지, 처제. 언니는 나한테 맡기고 처제도 잘 지내고 있어. 신혼여행 갔다 와서 보자고. 그럼 갔다 올게. 동생의 배웅을 받으며 신혼여행을 가게 되었고 신혼여행 내내 얼마나 행복했는지 살도 포동포동하게 올랐어요. 5박 7일이 어떻게 간지도 모른 채 손살같이 시간이 갔고 저희는 아쉬움을 뒤로한 채 한국으로 귀국을 하게 되었는데 친정이 없던 터라 바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친정은 없지만 그래도 이바지 음식 이것저것을 해서 시댁으로 복귀를 했는데 시어머니는 그런 저희를 쳐다도 보지 않으시더니 현관 앞에 서서 얼굴도 보지 않은 채 왔냐는 말만 하셨고 시누이는 그 옆에서 비아냥대듯 웃고 있었어요. 왔냐? 아니 뭘 그렇게 바리바리 가져왔어? 어차피 우리 집에 줘도 안 먹을 거를. 네가 이 바지 해봤자지. 노력이 가상하다 아주. 그래도 엄한 돈 썼네. 우리 집이랑 이 바지 음식 급이 안 맞잖아. 어디서 이런 걸 먹으라고? 그지도 아니고 본가 없이 자라서 그런가? 참 제대로 돈 쓸 줄 모른단 말이야. 누가 반긴다고 이런 조도 안 먹는 걸 가져오길? 너무하시네요. 그래도 어머님, 형님 좋아하는 거 한참을 고민하고 골라서 해온 건데 그렇게 꼭 말씀하셔야겠어요? 우리가 뭐 네 이바지 음식 받자고 결혼시킨 줄 아니? 뭘 우리가 좋아하긴 뭘 좋아해? 여하튼 마음에 드는 구석이라곤 하나도 없어. 제 말은 안중에도 없는 채 거실에서 한참을 뭘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고 뭘 하고 계시나 가까이 다가가서 봤더니 생각지도 못한 시어머니와 시누이 행동에
경악을 하고 말았죠. 신혼여행 다녀오니 내 결혼 선물을 허락도 없이 뜨고 있던 시모와 신우의 모습을 어떤 며느리가 이해해야 할까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제가 따져대자 시어머니의 돌아오는 대답은 어처구니 없었어요. 당연하게 선물을 뜯어보면서 제 사생활 침해를 한 것도 모자라서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오히려 당당하게 말했거든요. 지금 제 물건 함부로 뜯어보시고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본데 없이 하는 행동 아닌가요? 누가 누굴 욕하는 거예요? 네 물건이 다 우리 집 물건이지. 어차피 다 나눠 가질 건데 좀 어떠냐? 그리고 네가 우리 아들 아니었으면 이런 집에 살 수나 있긴 하니? 언감 생심이지. 지 물건 좀 만졌기로써니 길길이 날뛰는 꼴이란. 이 큰 박스는 뭐야? 이것도 뜯어봐야겠다. 그러게 아주 웃겨. 지 물건이 어딨어? 이 집에 들어온 이상 우리 거나 다름없는 거지. 그렇게 네 거 내 거 구분하지 마. 정 떨어져. 제가 그럼 형님 선물 받은 거 다 뜯어봐도 괜찮으시겠어요? 그렇다면 저도 앞으로 형님 어머님 택배 다 뜯어서 볼게요. 한마디도 안 지지 아주. 이건 웬 스탠드야? 다 쓸데없는 선물만 받아가지고 이건 좀 쓸만하겠네. 이거나 뜯어봐야지. 시어머니는 제가 뭐라고 하든 말든 신경도 쓰지 않은 채 제 동생이 준 스탠드 상자를 뜯고 있었고, 우연히 이렇게 겹치기도 하는구나 싶었던 게 스탠드 상자를 뜯자마자 제가 한국에 도착한 걸 알게 된 동생에게 전화가 왔고, 일단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동생이 저에게 해준 말은 가히 놀랍기 그지없었고, 전 그 전화를 받자마자 눈물이 멈추질 않으면서 너무 기뻤습니다. 언니, 한국 왔어? 기쁜 소식 전해주고 싶어서 그동안 내가 얼마나 참았는 줄 알아? 나 사실 5급 세무 공무원 됐어. 뭐? 정말? 진작 말해주지. 왜 지금에서야 말하는 거야? 너무 장하다, 내 동생. 7급도 아니고 5급이라니. 너무 멋진걸? 그리고 나 언니네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회사 세무조사 맡게 되었어. 사돈 어른한테 전달 잘해줘. 업장에서 보자고 말이야. 내가 말했지? 언니한테 은혜 갚을 거라고. 두고 봐. 사돈 어른 언니 앞에서 설설기게 만들어줄 테니까. 우리 자매 다신 무시 못하게. 정말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잘 전달해 줄게. 너무 장하다, 내 동생. 기특해. 넌 언젠간 이렇게 성공할 줄 알았어. 언니 정말 기쁘다. 넌 어려서부터 머리가 좋아서 뭐든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잘 될 줄은 정말 몰랐어. 내 동생 너무 장해. 전화를 끊자마자 제 동생의 경악할 정체에 아까의 괄시는 온데간데 없이 온 집이 팔발 떨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크게 음식 장사를 하였는데 이 음식 장사가 잘 되어 체인점이 한두 곳이 아니었어요. 어느덧 법인 회사까지 키워내신 분이었죠. 그런 회사를 제 동생이 세무조사를 맡게 된 것이었고,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자 시어머니는 안색이 급속도로 변하면서 벌벌 떨었죠. 법인 회사다 보니 회계장부도 빼돌렸고 세무조사 때마다 요리조리 피해가며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지 않는 회사였거든요. 아니 그럼 네 동생이 우리 회사 세무조사를 한단 말이야? 나 사돈처녀 좀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자리 좀 만들어주면 안 될까? 이제 와서 세무조사 받게 생겼으니 그렇게 무시하고 경멸하던 내 동생 만나고 싶나 보죠?
상견례 때 언니 등골 빼먹는다고 대놓고 무안 주고 우리 자매 무시하는 눈빛이 엊그제 같은데 세금 맞을까봐 벌벌 떠는 꼬락서니 보니 답이 딱 나오네요. 동생 보고 아주 열심히 세무조사 하라고 해야겠어요. 벌 받을 거 있음 따끔하게 받으시고 저랑 제 동생 무시한 대가 톡톡히 치르시길 바랄게요. 너 나한테 마지막으로 잘할 기회 주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동생한테 당장 세금 조사 멈추라고 말해줘. 아님 기한을 좀 늘려주던가. 갑작스럽게 일이 이렇게 되면 어쩌라는 거니? 내가 그래도 명색의 사돈인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냐고 전해줘. 사돈 취급은 해주셨고요. 이제 와서 웃기네요. 상견례 때 그렇게 제 동생과 저 멸시를 하고 지금도 저 사람 취급도 안 하니 제 물건 다 뜯어가며 함부로 뒤집어 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사돈이니 봐달라고 하는 게 정말 역겨워요, 어머님. 저기 아까부터 야, 너 네 동생 믿고 지금 뻗대는 거야? 너 우리 엄마 회사 추징금 맞으면 진짜 내가 가만 안 둘 줄 알아. 가만 안 두면 어쩔 건데요. 엄마 옆에서 기생하며 아무 일도 안 하고 용돈 받아 쓰는 주제에 고고한 척 잘난 척 그만하시죠. 어려서부터 그냥 받아 쓰는 돈이나 쓸 줄 알지. 본인이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다고 엄마 옆에 꼭 붙어서는 남 가르치는 꼴이란. 참나. 제 말에 기분이 나쁜지 신우와 시모는 말이 없었고 그저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해야 하나 발만 동동 구르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갑작스럽게 제 동생과 약속을 잡아달라고 하며 부탁을 하였고 제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자 세무조사가 있기 전부터 급속도로 불안해하시기 시작했어요. 신우이는 그런 저에게 독하다고 막말을 하였지만 사실 마음속으로 그렇게 저와 제 동생 업신여기더니 꼴 좋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남편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남편은 다행히도 제 마음을 편하게 해주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손 쓸 새도 없이 곧바로 세무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역시나 어머님 회사는 엉망이었고 걸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즉시 세금을 맞아서 추징금 16억이라는 돈을 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시어머니였고 이제 와서 울고불고 하셨어요. 본인이 그동안 안 내고 법을 지키지 않은 대가임에도 불구하고 억울하다는 듯 말이에요. 내가 말했죠? 제가 언니한테 그동안 빚진 거 다 갚겠다고. 언니 이렇게 무시하고 멸시한 죄 제가 갚는 거예요, 아줌마. 어차피 진작에 사돈 취급해준 적 없으니 편하게 아줌마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그러니 세금 좀 잘 내지 그러셨어요. 돈도 있는 양반이 왜 이렇게까지 돈을 안 내려고 술을 쓰셨을까? 있는 사람들이 더하다고 딱 그 짝이네요. 저랑 제 언니 없이 살았지만 한 번도 법에 어긋나게 살지 않았는데 어떻게 있는 집들이 더하다는 말이 여기 딱 있네요. 아니 사돈처녀, 그래도 5급 정도면 끝발 있을 텐데 좀 어떻게 안 될까? 내가 그때 그렇게 말한 건 좀 다 잊고 다시 새 출발하는 걸로 해요. 그래도 언니가 우리 집 며느리인데 사돈처녀랑 내가 이렇게 얼굴 붉힐 필요 없잖아. 잘 생각해봐. 뭐 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갖고 싶은 거라든지 사고 싶은 거 말해주면 내가 대령할게. 그러니까 어떻게 좀 백 좀 써서 안 될까나? 지금 저 회유하시는 거죠? 이것 또한 법에 걸리는 거 모르세요? 자꾸 이러면 뇌물수수죄도 추가적으로 고소할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갑작스럽게 추징금을 맞으면
회사가 힘들어지니 그렇지. 사돈 처녀가 우리 회사 생각 좀 해줘요. 아유, 네가 좀 말려봐라. 아니요. 전 제 동생 일 존중할 거고, 어머님이 일로 저에게 뭐 대가품을 하신다거나 하신다면, 경준 씨랑 분가하면 그만이에요. 경준 씨랑 다 얘기된 상황이고, 어머님 잘못된 점이 있으면 벌금 다 무셔야 하는 거고, 경준 씨도 지금 그 상황을 바라고 있어요. 뭐야? 우리 경준이가 그렇게 말한단 말이야?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잖아. 생각해봐라. 이 회사 누구한테 내가 물려주겠니? 그렇게 더럽게 자금 조작된 회사 조도 안 받으니 세금이나 제때 내세요. 똑같은 말 반복하게 하지 마시고요. 제 말에 할 말이 없는 시어머니였고 결국엔 추징금을 물게 되었어요. 추징금을 물면서 저희 자매를 얼마나 들들 볶던지 귀에 딱지가 않겠더라고요. 다행히도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줏대를 지켜주며 저에게 조금이라도 대가품을 한다면 절연을 할 거라고 엄포를 놓았고 시댁에서 신혼생활을 하자마자 시어머니와의 관계로 인해 분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막상 분가를 하고 남편과 사니 행복이 따로 없었죠. 저희 시어머니 회사가 한번 이렇게 추징금을 물게 되니 지속적으로 관찰 대상이 되었고 제 동생이 세무 공무원을 하는 이상 시어머니는 옴짝달싹 못한 채 세금을 잘 내어야만 했어요. 오히려 저를 건드렸다가 제 동생 심기를 건드릴까 일부러 말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제 동생이 저에게 은혜를 갚는다고 누누이 입에 달고 살았는데 이렇게 저의 신혼생활을 편하게 해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래도 동생은 아직도 얘기를 한답니다. 언니, 이거 말고도 내가 언니한테 갚아야 할 빚이 정말 많아. 엄마 아빠 돌아가시고 진짜 한결같이 내 뒷바라지 하느라 고생한 울 언니.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언니한테 받은 은혜 더 갚으며 살아갈 거니까 기대해. 언니 아니었음 나 이렇게 되지도 않았어. 뭘 은혜야. 당연한 거지. 그래도 너 덕분에 언니 결혼 생활 참 편해졌다. 너무 고마워.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혹시나 너한테 내가 말이라도 잘못할까봐 얼마나 벌벌 떨어댔는데. 이제야 숨 좀 쉬겠다니까. 고마워 정말. 내 동생 기특하고 또 기특해. 언제든 얘기해. 그 집구석 내가 코를 아주 납작하게 해버릴 테니까. 이제 내 걱정 말고 언니만의 행복을 찾아. 그래야 내 마음도 편하지. 지금 모든 걸 다 갚을 순 없겠지만 살면서 두고두고 언니 은혜 안 잊고 살 거야. 내가 언니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어? 그렇게 말해줘서 너무 고맙다. 너한테 뭘 바란 일은 아니지만 덕분에 네가 너무 잘 커준 것 같아서 내가 떳떳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리하여 저는 동생의 도움으로 시댁에서 편해졌고 남편도 차라리 엄마가 이 기회에 회사에 대한 운영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 오히려 좋은 기회 같다며 저에게 절대 미안해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저희끼리 따로 나와서 살고 있기 때문에 시어머니와는 부딪힐 일이 많이 없답니다. 오히려 혹시라도 분란 날까, 아들과 절연하게 될까 제 눈치를 많이 보시게 되었어요. 다 동생 덕분이죠. 결혼하기 전 저에게 막말을 한 것과 제 동생에게 모멸감을 준 것이 잊혀지진 않지만 그래도 지금 남편과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음에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제 과거가 많이 힘들고 고단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이제야 보상받는 느낌이 들고 내 인생 항상 요즘만 같았으면 좋겠다라고 종종 생각한답니다. 이 행복을 유지하려면
저 역시도 나태해지지 않고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많이도 생각하지만 지금은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이 행복만을 누리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날인 것 같아요. 지나고 보면 참 그런 세월 내가 어떻게 버텼지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제 옆에 동생이라는 가족, 사랑하는 남편이 있어서 가능했던 시간 같아요. 여러분들도 힘드시더라도 언젠간 좋은 날이 올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지내시길 바랄게요.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6개월 전에 시동생이 결혼을 했었어요. 동서는 개인 사무실을 운영할 정도로 꽤 잘 나가는 변호사였어요. 아무래도 변호사다 보니까 시댁 집안에서도 상당히 높은 대우를 해줬었고 법에 관련된 문제들은 쉽게 해결해 줬었죠. 그러다 보니 가족들은 날이 갈수록 동서에게 잘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모의 지인분들의 상담도 자주 해줬어야 했지만 그런 것들을 귀찮게 생각하지 않고 항상 본인이 겪은 일처럼 진지하게 해결해 줬었죠. 그런 동서를 항상 옆에서 지켜보면서 같은 여자가 봐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동서도 모든 게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잘 나가는 만큼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항상 뒤따라오고 있었죠. 변호사가 법을 다루는 사람이지만 일종의 서비스직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의 교류가 생기는데 여기에서 동서와 시동생의 마찰이 자주 일어났었고 여러 가지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사건 몇 개가 있었어요. 대기업 연구개발팀에서 일을 하는 시동생도 동서 집안의 대우를 받곤 있었지만 동서가 변호사라서 그런지 길을 못 펴고 지내는 것 같아 보였었죠. 결국 시댁에 모임이 있었을 때 시동생이 가지고 있던 불만들이 터져 나오면서 동서를 난감하게 만들었었고 좋았던 분위기는 상당히 심각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던 남편이 결국 한마디 할 수밖에 없었어요. 둘 다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그 분야에 서로 이해를 해주지 못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거야? 너는 가족들이 있는 앞에서 재수 씨한테 꼭 그런 식으로 말을 해야 되겠어? 한마디의 말실수가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기게 되는지 몰라? 변호사라는 직업 자체가 의뢰인의 상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데? 그러는 너는 모든 생활에 떳떳하다고 할 수 있는 거야? 다른 여자 직원들한테 한 번도 웃어준 적 없다고 자신할 수 있어? 형, 이건 그런 문제와는 전혀 다른 거라고. 이 사람이 보내는 시선은 남들과 온전히 직업적 문제로만 볼 수 없다니까. 내가 느끼고 있는 의심들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 이 사람의 행동하는 거에 문제가 있으니까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몇 번이나 경고를 했었는지 형은 모르고 있잖아. 당신 정말 이럴 거야? 나 변호사야. 그리고 당신이랑 결혼한 아내라고. 그런데 내가 다른 남자들한테 웃음이나 파는 가벼운 여자로 생각하는 거야? 그 사람들한테 얻을 수 있는 게 뭔데? 당신이 봤을 때는 내가 그렇게 한가해 보여? 하루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처리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고생한다는 말 한마디 하기는커녕 남들한테 웃음이나 판다고 몰아가는 게 맞는 거냐고. 내가 이런 대우 받으려고 당신과 결혼했는지 알아? 서로에 대한 직업적인 부분에서는 이해를 해줘야지. 그럼 상담 온 의뢰인분께 정색하고 인상 쓰면서 상담을 해줘야 한다는 거야?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차리고 운영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당신이 아냐고. 나는 내일보다 항상 다른 사람 일 처리하기 바빠. 항상 힘들고 안 좋은 감정이 있어도 의뢰인의 입장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감정 조절을 하면서
하루하루 버텨오고 있는데 당신은 내가 남들한테 웃음이나 파는 가벼운 여자라고 바람 피우고 있는 것 같다는 쓸데없는 말이나 늘어놓고 있는데 우리 관계가 계속 이런 식이면 나는 당신이랑 오래 살지 못해. 아주버님이 방금 하신 말대로 당신은 내가 일하는 곳을 아무렇지도 않게 막 들어오지만 나는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 그러니 회사 안에서 뭘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데 당신이야말로 나 몰래 다른 여자들한테 웃음 주면서 바람 피우고 있을지도 모르잖아? 이런 식으로 서로에 대한 신뢰 없이 계속 의심만 하면 결국 우리의 관계는 남보다 더 못한 사이가 되어버린다고. 서로를 믿고 신뢰해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건데 계속해서 의심할 거야? 시동생은 동서가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 같다고 의심하고 있었어요. 결혼한 지 6개월밖에 안 됐었는데 시동생은 뭐가 문제인지 동서의 행동에 대해 지적하고 있었어요. 신뢰가 가장 중요한데 결혼한 지 6개월밖에 안 돼서 서로를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시부모님께서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중간에서 최대한 서로의 관계에 대해 좋게 풀어주려 했지만 이미 시동생과 동서가 각자 안 좋은 감정을 계속해서 쌓아와서 상당히 예민해진 상태라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았습니다. 동서는 살면서 남편한테 가벼운 여자로 비칠 줄 몰랐다며 결국 참아왔던 눈물을 보이고 말았어요. 그 모습에 당황한 가족들 모두 동서를 진정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로 좋은 말을 아끼지 않았지만 시동생은 그런 동서의 모습을 보면서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바람 피우다 걸리면 뼈도 못 추린다고 분위기를 더욱더 심각하게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보다 못한 시모가 시동생의 태도에 화가 많이 나셨는지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너 자꾸 이런 식으로 행동할 거야? 내가 그러지 말라고 분명 얘기했을 텐데 둘이 이혼이라도 할 생각이야? 작은 며느리가 우리 집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신경 써주고 있는지 몰라? 너 그거 병이다. 의처증 같은 거라고. 아무래도 작은 며느리가 너보다 훨씬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서 신경이 쓰이니까 네가 자존감이 떨어지고 며느리가 우월해 보이니까 남자들이 꼬인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럼 너도 지금의 위치에서 열심히 일해서 직급을 올리면 되는 거 아니야? 힘들게 고생하고 있는 자기 마누라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기는커녕 오히려 상처를 주고 있는데 나 같아도 결혼 생활 때려치우고 싶겠다. 어머님, 저 괜찮아요. 전부 다 제가 부족해서 그런 건데 어쩌겠어요. 좀 더 노력하면 제 마음을 알아줄 날이 올 거예요. 저는 언제나 한결같은데 이 사람은 아직까지 불안한가 봐요. 앞으로 좀 더 신경 쓸 테니 그만 뭐라고 하세요. 어머님이 화내셔봤자 오히려 좋아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먼저 일어나도 될까요? 내일도 많은 스케줄이 잡혀 있어서 쉴 시간이 없거든요. 당신은 어떻게 할 거야? 같이 갈 거야? 아니면 더 있다가 올 거야? 남자 의뢰인이 한두 명도 아닐 텐데 하루가 모자랄 정도로 시간이 없겠지. 빨리 들어가서 쉬어야 기력을 보충해서 다음날 또 남자들과 쉬지 않고 상담하지 않겠소? 시동생의 마지막 말에 상당히 충격을 받은 동서는 무서울 정도로 얼굴 표정이 변했지만 시동생은 계속해서 동서에게 안 좋은 말들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동서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는지 시댁에서 서둘러 빠져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저희는 시동생에게 분노의 화살이 돌아가고 말았어요. 도련님, 방금 했던 말은 옆에 있던 저도
상처를 받을 만큼 큰 실수를 한 거라고요. 꼭 그런 식으로 말을 해야 속이 후련해요? 당장 가서 동서한테 사과하세요. 제가 왜 그래야 하는 거죠? 저는 느끼고 있는 그대로를 얘기한 것뿐인데요. 형수가 저희 부부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전부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렇지. 어른들이 앞에 있는데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건 잘못된 거다. 그리고 정확한 증거가 있긴 한 거야. 작은 며느리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면 네가 그런 증거물을 확실하게 확보를 하고 그런 말을 해야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말만 그렇게 한다고 달라질 게 뭐가 있는데? 만약 정말 작은 며느리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면 확실한 증거물을 가지고 와라. 나는 뭐 너한테 큰 소리 치고 싶은 줄 알아? 믿고 싶지는 않지만 네가 하도 그러니까 나까지 불안해진다. 너 정말 의처증 아니야? 의심병 같은 게 있는 거 아니냐고. 내가 봤을 때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것 같은데. 제가 직업이 뭔지 잊었어? 변호사야. 법적으로 걸리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조심하며 남자들을 만나고 있다고. 증거는 없지만 느낌상 확실하다고. 제가 봐도 시동생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듯 보였어요. 확실히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될 것 같았죠. 날이 가면 갈수록 심해지는 시동생의 행동이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될까봐 가족 모두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본인은 정신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며 동서가 바람 피우고 있는 현장을 잡기 위해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동서 내외의 관계가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은 시동생이 동서가 바람을 피우지 않고 있다는 확신을 주는 것밖에 없었고, 저희 가족은 시동생과 반대되는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서가 바람 피우고 있다는 걸 받아들이기가 힘들 것 같았어요. 그만큼 가족들한테 잘했고, 6개월이 지나는 동안 한 번도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을 보인 적이 없다 보니 바람을 피우고 있지 않다는 걸 더욱더 믿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시댁 집안에서 소란이 일어난 이후 한동안 조용한 듯 싶었는데 하나의 사건이 제 눈에 포착이 되고 말았죠. 식당을 운영하고 있던 저희 부부는 점심시간 때 정신없이 손님을 받으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동서도 점심 식사를 하러 나왔는지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는 직원분들과 다른 식당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죠. 저희 식당과 동서의 변호사 사무실이 멀지 않은 곳에 있어서 가끔 저희 식당에서 백반을 시켜 먹을 때가 있었어요. 배달도 되기 때문에 동서 사무실에도 몇 번 배달 간 적은 있었죠. 남편은 주방에서 전적으로 요리를 하고 있는 반면 저는 카운터나 배달 일을 주로 하는데요. 직원들을 고용하게 되면서 저는 주로 식당 주위 동네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배달 일을 주로 합니다. 동서가 반대편 식당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신없이 홀에서 일을 하던 도중에 배달 주문이 들어와서 남편한테 음식을 전달받아 스쿠터에 실은 뒤 출발하려고 헬멧을 착용하고 있는데 동서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식당을 다시 나와 어디론가 급하게 뛰어가더라고요. 워낙 시간이 없던 저는 배달을 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동서와 아는 척도 못하고 출발을 했는데 외제차 한 대가 동서 앞에 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스쳐 지나간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시동생이 말한 대로 동서가 외간 남자를 만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아는 사람인 건지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된 저는 배달을 하고 돌아와서도 동서가 외제차에 올라탔을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궁금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빠지고 말았죠. 시동생이 한 말들이 전부 다 사실이면 상당히 문제가 커지게 되는 거라 동서가 바람이 아닌 그냥 단순히 알고 지내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와서 아이들을 재우고 남편과 단둘이 있을 때 점심시간 때 배달을 하러 나가다가 동서를 봤었다며 그때의 상황을 침착하게 설명을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별거 아니니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며 제가 모르는 외제차에 올라타면 무조건 바람이냐고 차를 운전하고 있던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괜한 오해는 문제를 더 키우는 거기 때문에 확실한 무언가가 잡히지 않는 이상 절대로 시동생에게 입 밖으로 꺼내지 말라며 남편은 일을 크게 만들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남편과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지켜보기로 하고 또 다른 기회가 왔을 때는 제대로 된 조사를 하고 싶었어요.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다고 정말 동서가 만에 하나 바람이라도 피고 있다면 그건 집안에 상당히 큰 충격을 안겨주게 되는 사건이 되는 거였죠. 그렇게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동서가 어느 날 점심시간 때 오래간만에 저희 식당에 직원들과 함께 찾아왔어요. 저는 동서를 반갑게 맞아주면서 주문한 백반을 내어주었고 점심 식사를 마친 동서는 저에게 가끔 혼자서 배달을 시켜 먹어도 되냐는 말을 꺼내길래 흔쾌히 받아주었어요. 변호사 사무실이 워낙 가까웠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점심 식사를 맛있게 하고 다시 사무실로 돌아간 동서와 직원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건물로 들어가려는 동서가 또다시 누군가의 전화를 받았어요. 그리고 심각한 얼굴을 하면서 통화를 하고 있던 도중에 며칠 전에 봤던 외제차가 동서의 사무실 앞에 멈춰섰고 동서는 자연스럽게 그 외제차에 올라탔습니다. 식당 일이 거의 한가해진 저는 잠깐 외출을 하겠다고 남편한테 말한 뒤 헬멧을 쓰고 스쿠터에 시동을 걸었어요. 이미 출발한 외제차를 따라가기 위해 바짝 뒤쫓기 시작했고 신호가 걸리게 되면서 저는 외제차 옆에 바짝 붙을 수 있었습니다. 짙게 선팅이 되어 있던 차라 창문을 내리지 못한다면 안에 누가 타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라 창문을 내려준다면 제대로 확인을 할 수 있었겠지만 상황은 제가 생각한 대로 따라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따라가고 있던 도중에 다시 한번 신호가 걸렸고 운전하고 있던 사람은 남자였고 그 옆에는 동서가 앉아 있었는데 서로 손깍지를 낀 채 얼굴을 마주보며 사랑의 눈빛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신호가 바뀌자 외제차는 출발을 했고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아 따라가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멈춰서서 동서가 탄 외제차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받았던 충격은 저에게 처음 느껴보는 배신감을 안겨주었어요. 바람을 피우지 않는다고 확신에 찬 표정으로 얘기했던 동서가 저희 가족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거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고 말았어요. 그렇게 식당에 돌아와서 넋이 나간 얼굴로 들어서자 저를 본 남편이 무슨 일 있었냐고 물어보는 질문에 저는 두 눈으로 목격했던 걸 차마 얘기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입 밖으로 꺼내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황 속에 동서가 잘못 본 거 아니냐고 발뺌을 하면 제가 오히려 역으로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남편한테는 일이 좀 힘들어서 기운이 빠진 것 같다고 대충 둘러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기회를 엿보며 제대로 된 증거물을 확보하기를 기다리고 있던 어느 날, 점심시간이 되고 직원들이 저희 식당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동서는 보이지 않길래 물어보니 사무실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며 나중에 따로 먹겠다는 말에 뭔가 느낌이 좋지 않다는 걸 알게 된 저는 남편한테 백반 하나를 준비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건네준 백반을 들고 동서의 변호사 사무실로 들어가게 되었죠.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동서의 이름을 부르려 하는데 깔깔거리며 웃는 목소리가 동서 상담실에서 밖에까지 울려 퍼지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이 다가가 무슨 대화를 하는지 엿들으려는 찰나 상담실 문이 열렸고 눈앞에 동서와 눈이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제가 들어왔을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한 동서는 많이 놀랐는지 비명을 지르면서 저에게 연락도 없이 왜 왔냐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그게 직원들만 밥 먹으러 왔는데 동서는 할 일이 끝나지 않았다고 하길래 배가 고플까봐 백반 하나 준비해서 왔지. 점심시간도 걸을 만큼 많이 바쁜 거야? 여기가 지금 형님 안방이에요? 이곳은 제가 일을 하는 곳이라고요. 한창 바쁠 시간에 사무실에서 청국장 냄새 풍기면 상담하러 오시는 의뢰인분들께서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형님이 가지고 오신 6,000원짜리 청국장, 제 입에 들어가면 입에서 냄새 풍길 테고, 그럼 의뢰인들이 저희 사무실에 또 찾아오고 싶겠냐고요. 지금 한창 상담 중이었는데 이렇게 업무 방해를 하시면 아무리 가족이라도 제가 기분이 좋겠어요? 의뢰인 보는 앞에서 체면구기게 정말 너무하시네요. 여기에 10,000원 드릴 테니까 당장 나가세요. 제가 경고하는데 앞으로 제 허락 없이 사무실에 발도 들이지 마세요. 한 번만 더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면 그땐 제가 잘 아는 법대로 일 처리할 테니까 가족들끼리 괜히 얼굴 붉힐 일은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음식 중에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청국장이라고요. 동서는 제가 보는 앞에서 건네받은 청국장을 화장실 변기통에 전부 부어버린 뒤 물을 내려 버렸어요. 그리곤 빈 그릇을 다시 건네주면서 빨리 나가라고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동서의 태도에 저는 기분이 나쁘다기보다 상담실 안에서 나오지 않는 그 사람이 더 궁금했었어요. 확실히 저에게 들키지 말아야 될 무언가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확실하게 들면서 상담실 안을 확인해 봐야만 했죠. 저를 보며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동서를 대응하면서 변기에 청국장을 부어버린 거에 대해 화를 내기 시작했고, 제가 소리를 지르자 동서가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 나와서 당황했는지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어요. 저는 계속해서 삿대질을 하며 밀어붙였고 상담실 안에 계신 의뢰인분께 죄송하다는 말이라도 해야 될 것 같다면서 문을 활짝 열어젖히려는 순간 동서가 악착같이 막아서며 저를 강하게 밀쳐버렸어요. 동서의 힘에 밀려버린 저는 결국 넘어져서 이성을 잃어버려 상담실 문을 강제로 열어젖히려는데 그 타이밍에 동서의 직원분들이 들어오면서 저를 말리게 되었고 끝내 상담실 안에 있던 사람의 얼굴을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동서의 태도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린 저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무조건 밝혀내서 확실한 증거물들을 확보해내기로 결심하게 되었죠. 참을 만큼 참았던 저는
핸드폰을 들어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고, 그렇게 동서의 모든 걸 파헤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도움을 요청한 지 며칠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동서는 단 한 번도 저희 식당에 와서 자기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 용서를 구하지 않았고 제 화를 더 크게 키우고 있었죠. 그리고 기다리던 증거물들이 하나둘 도착하게 되자 저는 가족들 모두를 식당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시동생과 동서의 관계는 여전히 좋지 않았는지 서로 얼굴조차 마주 보고 있지 않더라고요. 이런 관계를 하루라도 빨리 정리해주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동서의 실체를 밝히는 것밖엔 없었죠. 다 모이셨으니 지금부터 제가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도련님이 동서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이상한 장면을 목격해서 뒤쫓아 가봤는데 차량 안에 타고 있던 어떤 남자가 동서와 손을 잡고 있더라고요. 저 혼자 목격했던 장면이고 제 눈에 들어왔던 현장을 증거물로 남겨두지 못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때마침 동서 사무실에 누군가 상담을 왔다고 하길래 남편한테 백반을 준비해달라고 부탁한 뒤에 사무실로 올라갔었죠. 분명 다른 남자가 있다는 걸 확신했기 때문에 저는 증거를 확보해야 될 것 같아 사무실로 들어간 거지만 저를 본 동서가 악착같이 저를 막아서더라고요. 그때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건 동서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거였고 직원들이 들어오는 바람에 저는 더 이상 상담실에 있는 사람을 확인하지 못한 채 사무실에서 나와야만 했어요. 그런데 동서는 제가 이 동네에서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파악을 못한 것 같은데 저에게는 눈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탁을 했죠.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아는 지인들까지 총동원해서 동서의 뒤를 밟았어요. 동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지? 왠 줄 알아? 항상 흔히 마주하는 사람들이 동서의 뒤를 조사하고 있었을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 여기 제가 받은 증거물들이에요. 저처럼 배달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그동안 동서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두 팔 걷고 도와주셨죠. 동서의 모든 일상들이 전부 여기에 담겨 있으니 한번 확인해 보세요. 동서가 저를 밀치는 순간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 같다고 판단한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배달원 분들을 동원해 동서의 뒤를 밟아주길 부탁했어요. 제가 배달하는 스쿠터는 동서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뒷조사한다는 게 밝혀질지 모르겠지만 다른 배달원 분들은 동서가 모르는 상황이라 뒤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죠. 그렇게 한두 개의 증거물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몇십 개나 되는 증거물들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저 혼자서는 모든 걸 밝혀내기란 쉽지 않았겠지만 배달 일을 하시는 분들의 도움으로 동서의 실체를 밝혀낼 수 있었고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 접근한 걸 뒤늦게 파악한 동서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증거물 중에 제일 결정적인 영상을 재생시키자 시댁 식구들은 경악을 했고 동서는 엎드려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저도 몇 번이나 확인해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을 만큼 동서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죠. 시동생의 직감대로 동서는 어떤 남자를 만나고 있었는데 상담실에서 절대 나오지 않고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동서의 친딸이었어요. 그리고 그 딸의 친아빠도 함께하고 있었죠. 시동생과 결혼을 하기 전에 생긴 아이였고 한참 지난 일에다가 헤어지기까지 했었는데
동서가 잘 나가고 있다는 거에 친아빠라는 사람은 자기 자식을 데리고 사무실을 찾아온 거였죠. 지금의 가정을 무너뜨리겠다며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안에서 깔깔거린 사람은 그 남자와 새로운 살림을 차렸던 여자도 상담실에 있던 거였죠.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가족들은 경악을 했고, 그렇게 가족들 몰래 계속해서 돈이 지출되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그 남자와 손을 잡았던 이유, 그리고 서로 주고받았던 시선은 그 남자가 가정을 깨버리겠다는 말 때문에 모든 걸 참고 있었던 거였죠. 변호사인 동서가 모든 일들을 쉽게 해결하지 못했던 이유는 시동생과 새롭게 꾸린 가정을 무너뜨리고 싶지 않기 위해서였지만 모든 사실이 저에게서 밝혀지고 말았던 거였죠. 동서는 사실혼 관계에 있을 때 태어난 아이였고 친부의 호적에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남자와 함께 살고 싶은 생각도 없다며 지금의 가정을 깨고 싶지 않다고 했었지만 이미 시댁 식구들은 동서의 행동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시동생 입에서 이혼하자는 말이 나왔고 동서는 주저앉은 상태에서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는 걸 뒤늦게서야 깨닫게 되었던 거죠. 사무실에서 저에게 난리를 쳤던 이유를 물어보니 자기도 모르게 너무 당황스러웠고 저를 최대한 빨리 밖으로 내보내고 싶어서 그런 거였다며 죄송하다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렇게 동서와 시동생은 서로 이혼을 하게 되었고 모든 사실을 숨긴 채 결혼한 부분에 대해 고통을 받게 된 시동생은 동서를 상대로 정신적인 손해배상과 결혼을 하면서 지출된 모든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보상 요구를 하게 되었어요. 동서는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뒤에서 모든 걸 바로 잡으려 했지만 과거에 자신이 잘못 선택한 인생을 지우기에는 상당히 많은 것들을 벌려놓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혼한 뒤 알게 된 또 다른 문제점은 동서가 임신을 한 상태였는데 시동생은 뱃속에 있는 아이가 자기 아이가 아니라고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동서는 시동생의 아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거에 만났던 남자한테 아이를 떠맡기고 자기는 새로운 인생을 살려고 계획한 것도 화가 나는데 뱃속에 있는 아이가 시동생의 친자식이라면 정말 생각 없는 여자인 것 같아요. 산부인과에서는 아이가 태어나 봐야 친자 확인이 된다고 하는데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가족들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거라 상당히 힘든 상태입니다. 시동생이 전 남자와의 관계가 없었냐고 솔직하게 물어보자 충격적이게도 없었다는 말을 하지는 못하더라고요. 법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사기죄 등 변호사를 통해 해결을 하긴 했지만 10달의 시간 동안 받는 정신적 고통과 태어날 아이가 시동생의 친자라면 그것 또한 정말 큰 문제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도움을 요청해 봅니다. 만약 친자라면 아이만 데려오는 게 좋을지 아니면 그 아이는 동서가 키우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서는 다시 시동생과 재결합하길 원하는 눈치인데 시동생은 절대 마음을 열지 않는 상태예요. 살다 보니 이런 일도 다 겪네요. 여러분들의 삶은 언제나 순탄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7살 된 딸과 함께 안성에 살고 있는 47살 여자입니다. 어디서부터 제가 겪은 일을 설명드려야 할지 모를 정도로 그동안 시댁에서 힘든 시간들을
수없이 겪어오면서 이를 악물고 참아왔던 건 제 딸과 따로 나와서 사는 게 너무 두려웠어요. 그토록 꿈꿔왔던 가정을 깨고 싶지 않았고 행복한 가정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왔던 건 제가 태어날 때부터 고아로 살아왔었기 때문에 부모 없는 외로움을 딸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빠 없는 아이를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댁에서 나오지 않았고 굳은 일은 다 해가며 좋은 가정을 꾸려나가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었습니다. 언젠가 시부모님께서도 저를 좋아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제가 버틸 수 없을 것 같아 뭐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살아왔었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생활해 온 지 어느덧 17년의 세월이 흘러버린 동안 시부모님의 눈빛만 봐도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 수 있을 만큼 모든 걸 적응한 채 지내던 어느 날 남편이 해외 출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1년 만에 집으로 돌아오는 거라 시부모님께서도 고생한 남편을 반겨주셨고 저도 오래간만에 보는 얼굴이라 설거지를 하다가 현관으로 달려갔어요. 남편은 해외 출장이 잦아서 거의 집에 있는 날이 없기 때문에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도 많지 않아 크게 싸울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부부 관계가 엄청 좋은 것도 아니었어요. 성격이 워낙 무뚝뚝해서 그런지 표현을 잘하지 않지만 그래도 저를 사랑해주고 있다는 건 잘 알 수 있었죠. 남편은 항상 집에 들어오면 저에게 별일 없었냐는 말부터 물어봤어요. 당연히 힘든 일들도 많고 시부모님께 서러운 마음들도 있었지만 그런 걸 남편에게 말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들어온 사람한테 집안 문제로 또 다른 스트레스를 안겨주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가정에 불화가 생기는 걸 제일 싫어했기 때문에 남편에게는 항상 웃음을 보여줬고 잘 지내고 있다는 걸 알려줬어요. 그런데 남편이 오기 며칠 전에 시모가 저에게 한 가지 일을 시켰었는데 일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화가 잔뜩 올라오신 상태에서 제가 눈앞에 보이는 게 꼴보기 싫으셨는지 남편 얼굴을 확인하려 현관문을 달려온 저에게 갑자기 버럭 소리를 지르셨고 순식간에 밝았던 분위기는 가라앉아 버렸네요. 너 설거지 다 했니? 내가 고무장갑 끼고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바닥에 물이 떨어지고 있잖아. 어머니, 오늘처럼 분위기 좋은 날 왜 수정 엄마한테 뭐라고 하세요? 바닥에 물방울 떨어진 건 닦으면 되는 거잖아요. 저 1년 만에 집에 들어왔는데 분위기 안 좋게 만드실 거예요? 어머니는 시간이 지날수록 성격이 더 억세지시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화낼 이유가 다 있어서 그런다. 언제부터 계속 밤만 되면 천장에서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리길래 쥐가 들어온 것 같아 확인 좀 해보라고 했는데 그냥 사다리 타고 조심히 확인해보면 될 것을 집으로 들어온 쥐 내쫓겠다며 막대기 가지고 천장 속을 살펴보다가 스프링쿨러를 잘못 건드려서 한바탕 물난리가 났다니까. 그래서 청전되고 수리하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집안 가전제품들 전부 다 물에 젖어서 수리 비용도 만만치 않게 나왔다. 그리고 바닥 좀 봐봐라. 군데군데 물 먹어서 바닥이 전부 떴잖아. 이것도 내일 수리하러 온다는데 내 속이 안 터지겠어? 강마루도 비싼 걸로 깔아놨던 거 너도 잘 알잖아. 그러니 내 속이 안 터지겠냐고. 꼴 보기 싫으니까 내 눈앞에서 얼굴 좀 보이지 마라. 후딱 가서 설거지 안 할래? 제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막대기 가지고 올라간 것도 어머님이 시켜서 그런 건데 왜 그걸 제 잘못으로 돌리시는 거예요? 막대기 가지고 쥐들 도망가게
천장을 두드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냥 쥐약 넣어놓으면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거 소용없다고 당장 내쫓으라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시키는 대로 한 건데 그걸 왜 저한테 잘못을 돌리시는 거예요? 스프링클러를 건드려서 터트린 건 제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모든 상황을 제 탓으로 몰아가는 건 너무 서운해요. 얘 봐라. 너 지금 승남이 왔다고 나한테 대드는 거니? 시애미가 머리 끝까지 올라온 화를 참고 있는 거 안 보이니? 좋았던 분위기는 순식간에 안 좋아졌고 남편은 험악해지는 분위기를 가라앉히기 위해 시모를 모시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한참 동안 시모의 방에 들어가 있던 남편은 방 안에서 나와 주방에서 나물 다듬고 있는 저에게 다가와 고생한다며 어깨를 주물러 주면서 시모가 화를 가라앉히셨다고 상황 설명을 해주는 사이 시부가 만취 상태로 집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1년 만에 남편의 얼굴을 보자마자 집안의 물건을 죄다 집어 던지기 시작하셨고 당장 나가라고 난리를 치셨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당장 안 나가? 내가 얘기했지? 해외 출장 한 번만 더 나가면 그땐 인연 끊겠다고. 아버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이 사람 타국에서 열심히 고생하고 1년 만에 집에 들어왔잖아요. 아버님은 왜 이 사람만 보면 화를 내시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무 이유 없이 수정 아빠 얼굴만 보면 화를 내시잖아요. 아버님 많이 취하셨으니 그만 들어가 쉬세요. 아이고 속 터져. 이런 놈이 내 아들이라는 게 정말 수치스럽다. 내일까지 당장 짐 싸서 안 나가면 너 죽고 나 죽고 다 알겠어? 남편이 해외 출장 근무가 잡히게 된 날부터 시부가 극구 반대하셨지만 남편은 시부의 말을 무시한 채 해외 출장을 떠났었어요. 그 이후부터 가족 간의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고 17년간 시부와 남편의 사이는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제 딸은 학원에서 늦게까지 공부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1년 만에 아빠를 본 수정이는 기분이 좋았는지 아빠의 품에 들어가 안겼습니다. 완벽한 가정은 없지만 그래도 제가 시댁에 들어와 버티며 살아왔던 이유는 남편이 출장을 끝내고 들어올 때면 그나마 집안 분위기는 좋았어요. 그래서 남편이 하루빨리 회사 일을 마무리하고 평범하게 살길 원했어요. 돈도 중요하지만 가족 간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었어요. 제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던 남편도 큰 결심을 세웠는지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 일만 마무리하고 집으로 들어올 테니 조금만 참아. 그렇잖아도 회사에 이번 공정만 끝내고 그만두겠다고 얘기했어. 그리고 국내로 복귀하는 대로 우리 분가하자. 그동안 당신도 정말 힘들었잖아. 수정이도 이제 고등학생 돼서 자기 방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네. 1년이면 끝나니까 그때까지 조금만 힘내. 내가 어머니한테 당신 잘 좀 대해달라고 말씀드려놨어. 저는 남편의 말을 믿고 따르기로 했어요. 17년간 버티며 살아왔는데 1년은 저에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남편은 해외로 다시 출장을 떠났고 저는 다시 시모의 모진 행동들을 버텨내며 지내오고 있던 어느 날 집 앞에 마트 차량 한 대가 멈춰섰어요. 그리곤 꽤 많은 배추들을 대문 앞에 내려놓기 시작했고 뒤이어 시모가 걸어 나오시더니 한여름에 김장김치를 담그겠다며 산처럼 쌓인 배추를 마당으로 옮기라고 지시를 하셨어요. 그동안 시댁에 지내면서 여름 김장은 한 적이 없어서 당황스러웠었죠. 시모는 연세가 드시면서
신김치를 먹는데 이가 너무 시려 먹지 못하겠다고 새김치를 담가 먹길 원하셨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의 배추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저를 바라보고 계신 시모가 혼자 김장하라고 많은 양을 준비한 게 아니라며 직업이 의사인 동서도 바쁜 시간 쪼개서 김장 담그는데 손을 보태려고 오고 있는 중이라며 저를 안심시켜 주셨네요. 그렇게 시모와 함께 정신없이 배추를 다듬고 김장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필 그때가 40도에 육박할 정도로 여름 들어 제일 더운 날이었어요. 시모도 찌는 더위에 많이 힘드셨는지 상당히 지친 모습을 보여주시던 그때 동서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머님, 저 왔어요. 제가 좀 늦었죠? 요 앞에 사고가 나서 차가 좀 밀렸어요. 어머, 벌써 많이 다듬으셨네요? 형님, 잘 지내고 계셨어요? 오늘이 이번 여름 중 제일 덥다고 하던데 차라리 들어가서 김장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넓은 마당 놔두고 쓸데없이 집안 더러워지게 뭐하러 안에서 김장을 담가. 먼 길 오느라 수고 많았다. 피곤하지? 일단 가서 좀 쉬고 있어라. 예미야, 너는 하던 거 마무리 좀 지어놔라. 그래도 오늘 배추 철여놔야 내일 담글 거 아니니? 엄마, 저 왔어요. 영수 잘 지내고 계셨어요? 김장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세요. 너무 앉아서 일하시면 허리 안 좋아져요. 몸도 좀 풀면서 쉬엄쉬엄 하세요. 엄마, 저희 먼 길 오느라 밥도 못 먹고 와서 배가 많이 고픈데 밥 좀 차려주세요. 그래, 알았다. 밥 차려줄 테니까 얼른 들어가라. 애미야, 시애미 나올 때까지 배추 전부 다 다듬고 절여놓도록 해라. 시모는 동서 내외를 데리고 먼저 집으로 들어갔어요. 동서와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얼굴 보는 게 쉽지 않았지만 시모가 김장한다며 도움을 요청하니 한 걸음에 달려와준 동서네가 고마웠습니다. 원래 어떤 일이던 집안일은 저 혼자 해왔었거든요. 의사라는 직업이 여유를 부릴 수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해하며 살아왔었지만 김장 담그던 그날은 시모도 그렇지만 동서의 행동 또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식사 시간까지는 넘어갈 수 있었지만 문제는 식사가 끝난 뒤에 일어났어요. 힘들게 땀 흘리며 일을 하고 있는 저를 아예 잊어버린 채 시모와 함께 에어컨 바람을 쐬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시간은 흘러갔고 저 혼자 찜통더위에 버티기 너무 힘들어 현관문을 열며 들어왔어요. 저도 어느 정도 휴식이 필요했던 시간이었기 때문에 물 한 잔 마시려 주방으로 가려던 순간 거실에서 여유롭게 대화를 주고받던 시모와 동서가 저를 바라보았고 시모 입에서 또다시 제 마음에 상처되는 말을 뱉기 시작하시자 동서도 함께 거들고 있었어요. 얘, 에어컨 바람 다 빠져나가겠다. 갑자기 왜 들어온 거야? 배추는 전부 다 다듬어 절여놨니? 아직도 못한 건 아니지? 어머님, 너무 닥달하시면 형님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쉬엄쉬엄 하셔야지 않겠어요? 형님, 죄송해요. 제가 도와드리려고 내려온 건데 하필 내일 수술이 잡혀 있어서 컨디션 조절을 해야 되거든요. 이해해 주실 수 있으시죠? 그러니 쉬엄쉬엄 천천히 하세요. 뭘 그런 것까지 이해를 시키려 하는 거야? 어차피 애미 혼자 다 해야 되는 거야. 우리 집에 얹혀 살면서 잘 지내고 있잖아? 우리 없었으면 이런 집에서 호화생활 누릴 수 있었겠어? 거기에다가
수정이가 하고 싶어하는 공부 아낌없이 밀어주고 있는데 열심히 몸으로 때워야지. 안 그래? 멀뚱히 서 있지 말고 해 떨어지기 전에 후딱 마무리 짓거라. 그래야 내일 새벽에 김장김치당 가서 작은 애 가져갈 거 아니니? 날이 가면 갈수록 잔머리만 늘어서 시간만 때우려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후딱 나가서 마무리 지어라. 어머님, 이러다 그이 낮잠 자는데 깨겠어요. 오늘 수술까지 하고 힘들게 운전하고 내려와서 많이 피곤할 텐데 잠에서 깨면 다음날 일정에 지장 온단 말이에요. 제가 괜히 새김치 먹고 싶다고 해서 어머님이랑 형님 고생만 시켜드리는 것 같아 죄송스럽네요. 당연히 해줄 수 있는 건데 미안해할 필요 없다. 우리도 이참에 새김치 먹고 좋은 거지. 내가 나이가 차서 그런지 신김치는 이가 시리더라고. 아, 그리고 애미야. 오늘 저녁은 보쌈 먹을 거니까 미리 좀 차려둔 걸로 대충 겉절이 만들어서 저녁상 준비해라. 그래도 먼 길 왔는데 고기가 빠지면 되겠니? 그리고 나갈 때 물통 가지고 나가라. 목 탄다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에어컨 바람 밖으로 다 빠져나가잖니. 그런데 표정이 그게 뭐야? 너 지금 나한테 불만이라도 있는 건 아니지? 시모와 동서의 행동을 보고 있는데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부모 없이 자랐다고 저를 무시하는 시모도 그렇고 이리저리 빠지려는 동서의 행동이 더 이상 저를 참지 못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결국 제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그동안 쌓였던 불만을 전부 쏟아내려던 그 순간 초인종 소리가 울리길래 밖에 상황을 살펴보니 택배기사가 소포 하나를 놓고 가면서 이성을 다시 되찾았고 겨우 화를 삭히며 대문 앞에 놓여있는 소포를 확인했는데 남편이 해외에서 보낸 물건이었습니다. 그동안 해외에서 지내는 동안 한 번도 국제소포를 보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안에 내용물을 확인해 보려고 그 자리에서 소포를 뜯어 확인한 순간 생전 처음 보는 물건들이 가득 들어 있었고 점점 제 표정은 굳어가기 시작했네요. 결국 지금의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어 소포를 들고 에어컨 바람을 쐬며 휴식을 취하고 계신 시모 앞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소포 안에 있던 물건들이 쏟아져 나왔고 갑작스러운 돌발 행동에 당황하신 듯 저를 보며 소리치시길래 손가락으로 소포를 가리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지금 전부 다 뭐예요? 왜 아무 말도 못 하시는 거죠? 어머님이 그이랑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시는데 이런 걸 모르실 일이 없죠. 나는 정말 모르는 일이다. 이게 전부 다 뭐니? 왜 내 아들이 다른 여자랑 결혼식 사진을 찍은 건지 나도 잘 모르겠다. 어머님이 모르시면 누가 알겠어요? 이 사람이 지금 이 상황들을 전부 숨기고 이중생활이라도 했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모르는 일이라니까. 예, 후딱 승남이한테 전화 좀 걸어봐라. 무슨 말이라도 들을 수 있을 거 아냐? 그런데 잠깐만. 여기에 왜 내 막내 아들 우석이가 함께 있는 거지? 예, 이거 좀 봐봐라. 이거 우석이 맞지? 예전에 지영 얼굴 보고 싶다고 언제 한번 해외로 혼자 떠난 적 있지 않았어? 그런데 이런 사실을 지금까지 숨기고 있었던 거야? 우석아, 너 이리 좀 나와봐라. 너 이것들 전부 뭐야? 왜 승남이가 외국인 여자랑 결혼식까지 올리고 자기 품에 애까지 안고 있는 거니? 네가 옆에 있었으니까 전부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야? 설마 승남이가 정말로 해외에서 따로 살림이라도 차렸다는 거야?
그것도 부모 몰래? 어머님, 좀 더 제대로 확인 좀 해보세요. 동서, 소포 안에 있는 앨범 좀 꺼내서 봐봐. 여기에 지금 어떤 사진들이 있는지 보라고. 이거 전부 다 뭐야? 당신이 왜 다른 여자랑 결혼식을 올린 사진이 있는 건데? 아주머님 얼굴 뵈러 혼자 갔던 이유가 전부 이런 것들 때문이었어? 어떻게 나를 감쪽같이 속이고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저지를 수 있는 거야? 왜 아무 말이 없어? 시동생은 아무 말도 없이 소포로 보내진 물건들을 바라보며 당황스러워하고 있었어요. 입을 다물고 있다는 건 해외에서 따로 살림을 차렸다는 걸 인정하는 거였고,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구고만 있자 동서는 시동생 얼굴에 손을 올려 붙였습니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상황에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계속해서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어요. 평소 같으면 그래도 전화하면 바로 받았었지만 소포가 도착한 이후 남편과는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외출을 하고 들어오신 시부께서 거실에 이리저리 널브러져 있는 물건들을 보시더니 갑자기 시동생 얼굴에 주먹을 올리셨습니다. 내가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 적당히들 하라고 했지? 결국 이런 사태가 벌어져야 멈추는 거야. 우석이 너는 승남이한테 찾아가 말리라고 보내놨더니 거기에서 다른 여자랑 결혼식까지 올린 것도 모자라 애까지 만들어놔? 이제 어쩔 거야? 내가 그만하라고 했을 때 뒤돌아왔어야지. 한심한 것들. 너희들이 생각 없이 저지른 행동들이니 알아서 수습하거라. 그리고 큰애야, 너도 이제 그만 이 집에서 나가라. 승남이한테 위자료 받고 따로 나가서 살아. 언제까지 이 집구석에 있을 거야? 아버님, 그런데 수정 아빠한테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아요. 정작 그이는 지금의 상황을 벌려만 놓은 채 숨어만 있네요. 내가 이제 왜 큰아들 녀석한테 화냈는지 이해되니? 그런데 지금까지 왜 말을 해주지 않았냐고? 네가 고아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힘들었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이혼까지 가게 하고 싶지 않았다. 수정이까지 태어난 마당에 어떻게 이 사실을 알려? 그래서 17년간 이 사실을 숨기고 있었던 거다. 그놈이 해외에서 지내고 있는 그곳에 수정이랑 똑같은 나이에 외국인 딸이 하나 더 있다. 시부가 하는 말을 전부 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저와 결혼을 하자마자 바로 해외 출장을 떠났었는데 그때부터 이중 생활을 했다는 게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죠. 남편과 결혼한 외국인 여자는 잘 살지 못하는 한 나라의 여자였어요. 이중 결혼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해외에서 결혼식을 올렸던 건 법적이 아닌 그냥 절차 정도였던 것 같아 보였고, 남편에게 계속해서 전화를 시도했지만 잠수를 탔는지 더 이상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큰 충격적인 상황이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초인종 소리가 들려 확인한 순간 어느 한 여자가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한국 사람이 아닌 외국인이길래 급하게 대문을 열었는데 제 앞에 3명의 외국인 여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전부 다 사진 속의 여자였는데 남편과 따로 살림을 차린 외국인 여자였고 한쪽 손은 그 여자의 딸인 듯 손을 잡고 있었고 또 한 명은 배를 어루만지고 서 있었어요. 곧 출산을 앞둔 만삭의 배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경악스러운 상황 때문에 결국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동서가 시동생과 살림을 차린 외국인 여자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달려와 머리채를 잡으며 국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일들을 저질러 놓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남편이 정말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제 눈에 눈물은 마르지 않았고 오열을 하며 괴로워하고 있는데 남편과 살림을 차렸던 외국인 여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 하나가 밝혀지게 되었네요. 그 여자는 한국말도 유창하게 구사하면서 남편이 어느 날 헤어짐을 통보하길래 너무 큰 배신감에 시댁 집 주소로 그동안 남편과 함께했던 사진들과 물건들을 소포로 보낸 거였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외국인 여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그 모습을 보게 된 동네 사람들이 남편을 겁주기 시작했고 자신의 신변이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인 걸 짐작하게 되면서 도망을 치다가 결국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충격적인 설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전화를 받지 않았던 거였죠.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됐으니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자 무작정 비행기를 타고 시댁을 찾아온 거였네요. 시모는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는 말을 듣게 되자 떨리는 목소리로 외국인 여자에게 그이가 어떻게 됐는지 물어본 순간 그 사람들의 전통 방식으로 장례를 치러줬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국제 소포로 시작해 외국인 여자들이 들이닥치게 되면서 집 전체가 난장판이 되었고 수습할 수 있는 방법은 떠오르지도 않았어요. 갑작스럽게 변해버린 제 삶은 세상을 떠난 남편이 없는 시점에 바로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예미야, 나는 외국인 며느리 절대 받아줄 수 없다. 나는 너밖에 없으니까 절대 이 집에서 나갈 생각하지 말거라. 이럴 때일수록 서로 뭉쳐 살아야 한다고. 내가 저 외국인 여자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겠어? 제발 떠나겠다는 말은 하지 말거라. 제가 여기 머물러 산다고 해서 달라질 게 뭐가 있는데요. 제 앞에서 한없이 착한 남편의 모습을 보여줬던 사람이 한순간에 배신하고 저에겐 용서조차 구하지 않은 채 세상을 떠나버렸는데 제가 왜 이 집구석에 미련을 둬야 하는 건데요. 저도 그동안 할 만큼 했어요. 정말 힘들게 버티면서 살아왔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도대체 무얼 위해 이렇게 살았나 싶네요. 지금 이 상황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변호사에게 상담한 다음 법적 절차 밟을 테니 어머님도 이 사람들 며느리로 받아들일 준비하세요. 이제 바통 터치해야죠. 저는 할 만큼 했으니 앞으로 그 사람 없이 외국인 며느리와 행복하게 잘 사시면 되겠어요. 시모는 제 다리를 붙잡은 채 절대 가지 못한다며 말리셨지만 더 이상 시댁에 붙어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시댁에 들어온 제 딸 수정이가 이 사실을 전부 다 알게 된 이후 충격이 상당했는지 한동안 병원 신세를 져야만 했습니다. 제 딸이 아빠에 대한 배신감이 컸던 것 같아 보였어요. 결국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는 게 사실로 밝혀지면서 그동안 벌어두었던 재산은 제 소유권이 되었고 저는 딸과 함께 따로 나와서 살고 있는 중입니다. 남편과 살림을 차렸던 외국인 여자는 법적으로 아무런 관계도 아니었어요. 알고 보니 돈만 주면 뭐든지 하는 외국인 여자들이었고 그걸 빌미로 남편은 해외에서 따로 살림을 차리며 살고 있었던 거였어요. 시동생 또한 그런 생활이 부러웠는지 자기 형을 말리러 가야 할 상황에 되려 똑같이 행동을 했으니 그에 따른 처벌은 당연히 받아야만 했었죠.
동서는 시동생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소송을 진행했다는 소식을 끝으로 더 이상 시댁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소식은 듣지 못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댁 식구들이 벌을 받게 될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네요. 시모는 남은 인생을 외국인 여자를 며느리로 받아들이며 살게 될 현실이 막막하셨는지 얼마 전에 전화를 하셨어요. 과거에 저에게 했던 모든 잘못을 뉘우치신다며 함께 살고 싶다고 애원하셨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여주지 않았어요. 또다시 그곳에 발을 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모는 조만간 저와 제 딸이 살고 있는 집에 찾아와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시겠다며 눈물을 흘리셨지만 그 속에 분명 또 다른 목적이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두 번 다시 마주치고 싶지 않을 만큼 충격적인 집안이었네요. 앞으로 남은 인생 제 딸 수정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앞으로 저희 가족이 어떤 식으로 살아가면 좋을지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드릴게요. 갑작스럽게 바뀐 환경이 쉽게 적응이 되지 않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언제나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